반갑습니다. CPA 김수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학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수학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앞서서 요약 한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선은 고정 대여금 혹은 고정 차입금을 변동금리로 바꾸는 경우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에 반대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경우를 현금흐름 위험의 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경우에 세 가지를 많이 물어봐요. PL, OCI, 차입금 북밸류. PL은 수업 이후에 자기가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만큼. 자, 그 다음에 OCI는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에는 없고요. 수업 평가 손익을 전부 다 OCI로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둘 다 캐시플로우 위험의 피해계 같은 경우는 수합평가 손익이 전부 다 OCI로, 그 다음에 공정가치 위험의 피해계 같은 경우는 채무평가 손익과 수합평가 손익이 전부 다 상계돼서 없는 거예요. 자, 차입금 북밸류 같은 경우 원래 자기 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 위험의 피해 같은 경우는 차입금 북밸류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액면가고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액면가에서 수합 잔액을 가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013년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26번, 27번을 연속해서 풀 거예요. 26번 문제부터 볼게요. 장기차입 상황 1에서 장기차입금과 이자율 수합 관련 거래가 갑의 X2년도 당기순이익과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차입금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일단 표를 그려야 되는데요. 갑을 기준으로 되어 있죠. 원래 수합 전에 계약을 바깥쪽에다 적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합 수수한 거를 적으시면 되죠. 자, 이제 자료 볼게요. 상황 1, 갑은 X년 초에 만기가 3년인 차입금을 연 리보 플러스 1%로 차입하였다. 그러면은 리보 플러스 1%가 나가겠죠. 자, 갑은 시장이자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리보를 수취하고 고정이자율 4%를 지급하는 수합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원래는 L 플러스 1%를 지급하였지만 L을 받아서 던지니까 L은 상계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5%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연속해서 상황 2도 볼게요. 갑 원래는 고정이자율 5%로 차입했지만 고정이자율 4%를 수취하고 리보를 지급하는, 네. 자, 이렇게 되면 4% 받아서 5% 던지니까 1% 부담하죠. 그리고 리보를 부담하는, 네. 원래는 5%를 부담했지만 지금 그냥 둘이 바뀐 것 뿐이에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변동에서 고정으로 왔죠. 얘는 고정에서 변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는 캐시플로우 위험의 피고요. 얘는 페어밸류 위험의 피해액이에요. 네. 자, 이제 계산을 하지 않고 26번, 27번을 그냥 눈으로만 보면서 풀 겁니다.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과 차입금 금액을 물어봤어요. 단기순이익은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이자 비용만큼, 이만큼이고요. 차입금 금액은 원래 자기 거, 얘네의 차입금 금액으로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26번, 이게 상황 1이에요. 26번이고요. 27번 상황 2예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5% 부담하고 있으니까 50 감소고요. 차입금 금액 원래 변동 이자니까 차입금 금액 변동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1,000원, 그래서 4번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27번 이자 비용 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숫자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X2년 초 기준으로 이자 비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X2년 초 리보가 5%니까 총 6%를 부담하겠네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60 감소고요. 차입금 금액은 이제 고정 금리 상태에서의 차입금 금액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차입금 금액의 선택지가 1000이랑 1019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0이 아니라 1019겠죠. 고정금리 차입금은 계속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공정가치가 바뀌니까요. 그래서 1019,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왔다, 그럼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방금처럼 풀어주시면 되고요. 차입금 금액 정확히 왜 1000이고 왜 1019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변동금리 채권은 뭐 항상 일정하니까 그냥 1000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고정금리 차입금이 문제죠. 이제 그러면은
이자율 수합의 공정가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X2년도 말 수합의 공정가치가 19예요. 19. X1년도 말은 마이너스 18이었거든요. 그러면 수합이 지금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 얘가 부채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합 평가손익이랑 차입금 평가손익이 항상 상계된다고.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면 그만큼 동시에 부채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019가 차입금으로 잡혀야 이게 항상 상계했을 때 부채 1000으로 남겠죠. 그럼 X1년 말일 땐 어땠을까요? 반대로 1000 빼기 18. X1년 말 차입금 북밸류는 982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더해서 부채 총액이 10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2차 스타일로 한번 문제를 바꿔볼게요. PL, OCI, 차입금 북밸류. 맨날 이거 물어봐요. 어차피 상황 1 X1년도, X2년도, 상황 2 X1년도, X2년도. 네, 이거 이상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상황 1 같은 경우가 변동에서 고정으로 가는 거였고요. 상황 2가 고정에서 변동 가는 거였거든요. 여기 먼저 채우세요. 여기 먼저. 변동에서 고정으로 가면은 변동 차입금은 항상 1000 고정이죠. 10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수합까지 고려한 다음에 이자 비용. 얘는 지금 고정금리니까 최종 5% 부담하고요. 얘는 L 플러스 1%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는 간단하겠죠? 1000 곱하기 5% 마이너스 50 얘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변동에서 고정 갔을 때가 훨씬 쉬워요. PL이랑 차입금 북밸류가 간단해서. 자, 그리고 고정에서 변동 가는 경우 이때가 페어밸류 위험의 얘기죠. OCI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까지 6개 12개 칸 중에 6개 칸을 벌써 채웠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네.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푸시면 됩니다. L 플러스 1% 이러면 이제 수합 리보의 금리를 봐야 돼요. X1년 초, X2년 초 리보 금리가 4%랑 5%거든요. X1년도에 5% 부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0. X2년에는 6% 부담했으니까 60. 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X2년도 상황이었거든요. 아까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여기만 잘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수합 공정 가치가 X1년 초에 0, 마이너스 18, 19로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이렇게 되거든요. OCI에는 수합 공정 가치가 수합 평가손익이 적히면 돼요. 그러니까 X1년 말에 마이너스 18, X2년 말에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8 더하기 19 하면은 37. 그 다음에 차입금 북밸류. 여기는 이제 수합과의 차익을 적으시면 돼요. 아까 여기서 1019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얘가 자산이 잡혀 있으니까 부채도 그만큼 늘어요. 그래서 항상 상계했을 때 1000이 나와야 된다는 거. 여기는 1000에서 18 빼주시면은 980이라는 거. 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2차 문제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간단한 계산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016년도) 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35번. 주 한국은 X1년 초에 만기가 3년인 차입금을 리보 플러스 1%로 차입하였다. 그러면은 한국 입장에서 L 플러스 1%가 나오겠죠? 여기 이제 수합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계약 내용 4% 지급 리보 수취. 네. 그럼 맨 처음에 L 플러스 1%를 부담했지만 리보를 받았었던지니까 총 5% 지급해요. 변동해서 고정으로 가고 있죠. 캐시플로우 운용 회계입니다.
위 거래와 관련된 주 한국의 회계 처리로서 옳은 것은 단 이자율 수합 계약의 위험의 비효과는 100%이며 동 계약에 따른 순결제 금액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탄부터 뒤에 말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당연한 말이에요. 이 문장이 없어도 우리는 저렇게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이자율 수합에 대해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해야 된다. 캐시플로우 위험회피 회계죠. 1번 틀렸고요. 2번 X1년에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5천보다 큰 금액이다. 자, 단기손익은 이자 비용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평가손익이 다 상계가 돼서. 근데 5%니까 딱 5,000원이죠. 그래서 5천보다 큰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예요. 자, 3번 재무상태표상 차입금 장부금액은 10만원보다 작은 금액이다. 차입금 장부금액은 원래 자기 거라고 했죠. 변동금리 채권은 금액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10만원 고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포괄손익 계산서에는 이자율 수합 평가 이익이 계산된다. 자,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보를 받고 고정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는 게 수합에 좋겠죠. 수합 관점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리보 볼게요. X1년 초 4%에서 X1년 말에 5%로 상승하고 있죠. X1년 말 포괄손익계산상 이자율 수합 평가 이익이 계산됩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PL이 아니라 OCI로 적힐 거예요. 왜냐하면 캐시플로우 위험의 피해이기 때문에. 자, 5번 X2년 말 재무상태표상 차입금 장부금액 10만원보다 작은 금액이에요. 네. 3번 선지랑 지금 같게 되어 있는데 얘는 계속 변동금리 채권이기 때문에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계속해서 10만원 고정이에요. 네, 그래서 5번 선지도 틀렸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네. 지금 계산 안 했는데도 그냥 눈으로 보고도 이렇게 풀 수가 있죠. 네, 2차도 똑같으니까요. 네, 그냥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중에서 강사님들이 조금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수업 정말 간단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위험회피회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복합금융상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 현금흐름표에 대한 요청이 되게 많으시던데 복합금융상품 마치고서 바로 현금흐름표 갈 테니까요. 네,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